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메일 한 통. 보낸 사람은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한 여성.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가 제 가족을 살렸어요. 그녀의 말이 거짓인지 과장인지 우리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진은 그녀가 남긴 단서 하나를 따라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오가며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 세계가 몰랐던 한국의 어떤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 하지만 해외에서는 미쳤다, 저게 가능해? 라며 놀라워했던 그것. 그리고 그 뒤엔 전직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반응과 삼성의 비공개 자료, 심지어 유엔까지 움직인 충격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여성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왜 한국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 마이클 브레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와 같은 길목에 섰던 누군가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느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제 아내 릴리와 7살 아들 케빈과 함께 브루클린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형적인 중산층 가족입니다. 소소한 걱정은 있었지만 나름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정확히 2020년 3월 어느 날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케빈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었죠. 갑자기 릴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팸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요?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엄마가 쓰러지셨대. 병원에 계셔. 제 장모님, 그러니까 릴리의 어머니이신 로즈 여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심장이 좋지 않으셨기에 자주 연락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전화는 단순한 증세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자동차를 몰고 시카고로 향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시카고까지는 차로 약 14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 순간엔 비행기보다 자동차가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릴리는 차 안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케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코로나일까? 우리가 늦는 건 아닐까? 그동안 연락을 더 자주 드릴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다음 날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 중이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한 분이 저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직계 가족이시죠? 환자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셨고 이미 폐렴 증상이 심각합니다. 현재 산소 포화도도 낮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 생사를 다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장모님만이 아니라 그날 이후 저희 가족 전체가 코로나19에 노출되었고 그 후로 저희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요양원 앞에서 느꼈던 공기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겨울과 봄 사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애매한 공기였지만 제 피부에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의료진이 들고 있던 산소통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릴리는 가만히 울지도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케빈은 저희의 표정을 눈치챘는지 제 옷깃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저희에게 장모님과 직접 면회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줬습니다. 대신 화면으로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말조차도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가족을 유리병 너머도 아니고 화면으로만 본다는 게 이렇게 절망적인 일인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병원 관계자가 태블릿 한 대를 건네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로즈 여사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언제나 곱게 웃던 얼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몸에는 수많은 기계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릴리는 화면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듣고 계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버텨요. 그 순간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폐 손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상태로는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은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과부하 상태라 신속한 처치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냉혹한 말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의료진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서는 답답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이라는 사실이 그렇게나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시카고 근처 작은 모텔에서 지내며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릴리가 먼저 고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직감했습니다. 아올 게 왔구나. 검사를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예약을 해도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어렵게 검사 날짜를 잡고 다녀온 뒤 결과를 기다리던 이틀 동안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저는 그 전화를 받는 동안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부인분 양성입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의심 증상이 있어 추가 검사 권장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릴리도 케빈도 위험해졌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릴리는 이미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고 케빈은 숨이 가쁘다며 제 품에 안겨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마이클, 우리 괜찮겠지? 그렇다고 말해줘. 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을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그 말이 제 귀에도 너무 가볍고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걸 릴리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낮 없이 뉴욕, 시카고, 다른 주 병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병상, 인공호흡기, 중환자실 무엇이든 좋으니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선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현실, 그 현실 앞에서 저는 매일 새벽 눈을 붓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리고 제 가족의 운명을 뒤집어 놓은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한 건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날은 정확히 2020년 3월 24일 오후 4시 37분이었습니다. 저는 릴리와 케빈을 재운 뒤 시카고 모텔 방 구석에 앉아 수백 통의 이메일과 의료기관 웹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마트폰이 띵하고 울렸고 처음 보는 이메일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연박. 처음엔 스팸 메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일 제목은 달랐습니다. 마이클, 한국으로 오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처음엔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메일을 열자 한글과 영어가 섞인 긴 문장이 있었고 번역기가 자동으로 영문으로 옮긴 내용을 통해 대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메일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몇 년 전 귀국한 간호사입니다. 예전에 릴리 씨와 같은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어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연락을 드려요. 한국은 지금 코로나 대응이 잘 되고 있고 의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국으로 오세요.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메일을 다 읽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건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누워있는 릴리의 창백한 얼굴, 케빈의 가느다란 숨소리, 병원에서 여전히 위태롭게 누워 계실 로즈 여사님의 모습이 떠오르자 제 안에 단단히 박혀있던 현실성. 이라는 기준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이미 지옥이라면 비현실이 희망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곧바로 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가족이 지금 모두 확진 상태이며 의료적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연 씨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이클, 지금 한국에서는 확진자라도 외국인 입국이 가능해요.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격리 기간이 필요하지만 상황만 설명되면 한국 대사관에서 인도적 입국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1분, 1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권을 찾고 항공편을 알아보고 지연 씨가 보내준 대사관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관 측은 제 상황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확진 가족이 3명이지만 다행히 모두 자가 격리가 가능한 상태라면 한국의 인도적 특별 입국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많았고 시간은 정말 빠듯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PCR 검사 결과와 의료 진단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여행 동의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항공편은 대한항공 인도적 특별편으로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 시간과 싸움입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릴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릴리, 우리 한국에 가자.
지연 기억나지? 그녀가 도와준다고 해. 한국에선 아직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 같은 상황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릴리는 처음엔 말을 잃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얼굴을 바라보았고 곧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에겐 이 방법밖에 없어. 난 우리 셋 모두 포기하고 싶지 않아. 릴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자, 마이클. 우리 어디든 가자.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행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단지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요. 항공권 예약부터가 고비였습니다. 일반 항공편은 이미 대부분 취소되었거나 정기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고 인도적 특별편 역시 탑승 가능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지현 씨의 사전 연락과 저희 가족의 상황이 상당히 위급하다는 사실이 고려되어 특별 입국 허가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공항으로 출발하던 날 저는 릴리와 케빈을 이끌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25분이었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공항이었지만 그날은 마치 멈춰버린 도시 같았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 칸막이로 둘러진 체크인 구역, 그리고 침묵이 감도는 대합실까지. 이 모든 것이 익숙했던 풍경을 완전히 낯설게 만들고 있었어요. 입국 전 절차는 까다로웠습니다. PCR 검사 결과 제출, 서약서 작성, 항공사 지정 좌석 확인, 그리고 의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당시 한국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통제가 엄격했지만 인도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외에 저희가 해당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분 모두 확진자 상태이신데 한국 내 격리 병상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입국 후 바로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병원비는 추후 정산되며 현재로선 정부 지원이 일부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병상 확보, 지정 병원 이송, 정부 지원까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릴리는 제 손을 꽉 잡은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정오 12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탑승객은 극히 적었고 저희 가족은 비행기 뒤편 격리 좌석에 따로 배정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전원 방호복을 입고 있었고 저희에게도 전용 위생 키트와 방역 지침이 제공되었습니다. 여정 내내 승무원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하며 모든 것을 최대한 비접촉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철저한 모습에서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이 상황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5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기내 안은 조용했고 릴리는 잠시 잠들었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케빈은 제 무릎을 베고 조용히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조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 수 있을까? 한국 땅을 밟은 건 다음 날 오후 4시 20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국 검역소 직원들이 탑승객 개별 안내에 나섰습니다. 체온 측정, 건강 상태 체크, 입국 목적 확인, 그리고 통역 안내까지 모든 절차가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이클 브레넌 씨 가족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구급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가 아닌 누군가의 환자로, 구조의 대상자로 이렇게 정확하게 다뤄진다는 것이 처음 느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무리 애원해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됐는데 여기에선 이름을 확인하고 차를 준비해주고 의료 인력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정말 도착했어. 우리 진짜 도착했어. 릴리는 차에 오르며 조용히 속삭였고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정이 너무 벅차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케빈은 힘이 들었는지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구급차 안에 누운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걷는 사람들, 정리된 도로, 눈에 띄게 깔끔한 건물들. 모든 것이 그저 정상적이라는 느낌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겐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병원은 도착 전부터 이미 저희 가족의 정보를 공유받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2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상태로선 격리병동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짧은 안내였지만 그 말에서 저는 분명히 환대의 정서를 느꼈습니다. 그저 바쁘다거나 지시의 말이 아니라 준비해 두었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희에게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저희 가족의 상태를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여기선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격리병동에 입장하자마자 체온을 측정하고 산소 포화도, 혈압, 호흡 상태 등 기본적인 바이탈 체크가 즉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영어로 천천히 말하며 저희의 반응을 기다려 주었고 혹시라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통역사와 화상 연결을 통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이클 씨, 현재 산소 포화도는 정상 범주입니다. 릴리 씨는 조금 낮은 상태지만 고위험은 아닙니다. 아드님은 현재 폐렴 증상이 있지만 산소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성 있습니다. 먼저 수액과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진단과 설명을 들은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병실 앞 복도에서 의료진을 몇 시간씩 기다리고 겨우 마주쳐도 몇 마디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반면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해주었고 복잡한 용어도 쉽게 풀어 말해 주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병원 내 간호사 한 분이 케빈을 위해 작은 인형 하나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토끼 인형이었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얘가 우리 병동 수호천사 토끼예요. 겁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케빈은 비록 기운이 없었지만 그 인형을 품에 안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케빈에게, 릴리에게, 이 상황을 만들게 한 자신에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병실에서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나왔습니다. 한국식 입원 식단이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 낯설었지만 놀랍게도 릴리는 밥을 2-3숟가락 정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녀가 스스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젓가락질이 서툴러 수저만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국물 한 모금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구나. 사람을 살리려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구나.
그날 밤 지연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릴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릴리 언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믿고 맡기시면 돼요.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요. 그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돼요. 미국에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저는 오래도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입원 후 나흘째 되는 아침, 릴리의 체온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기운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간호사가 들고 온 체온계를 본 순간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몸이 버텨주기 시작한 것 같아. 그 말이 얼마나 기적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한때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운 채 헛소리를 하던 릴리를 생각하면 지금의 이 작은 변화는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희망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의료진은 항바이러스제와 수액치료 그리고 정밀한 컨디션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점차 회복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케빈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침이 남아 있었지만 호흡이 안정되었고 식사도 소량이나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분이 가져다 준 색연필과 작은 노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케빈의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엄마, 여기 봐. 이거 한국 병원이야. 그림 속에는 방호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과 마스크를 쓴 간호사, 그리고 누워있는 자신과 저 릴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에는 두려움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응급실 입구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무력하게 울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치료 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이 보여준 설명의 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병동을 순회하는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저희 가족의 상태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폐염증 수치도 내려가고 있어요. 혹시 몸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그 한 문장이 매일 저희에게 위안이 되었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진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감정과 심리까지 보듬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간호사분들이 케빈을 위한 영어 단어를 적은 작은 화이트보드를 병실 한켠에 비치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트, 콜드, PAIN, 워터. 그들은 아이가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고 이 작은 배려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병원 측에서 깜짝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 모두 상태가 안정되신다면 병원 내 회복동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은 완전 격리보다는 반격리 상태로 조금 더 자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고 그렇게 병원 내 별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복동은 작은 정원이 딸린 시설이었고 오전에는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방호 규칙을 지키는 한에서 짧은 산책도 가능했습니다. 그날 오후 처음으로 케빈과 함께 정원에 나가 봄 햇살을 맞았습니다.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땅 위에 작은 새싹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정말 봄이 오는 게 느껴진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회복과 새 출발을 의미한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기록용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다. 회복동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병원 외부와의 연결이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완전한 격리 상태는 아니었고 직접 대면이나 외출은 불가능했지만 태블릿을 통한 영상통화, 소포 수령, 한국 내 한정 온라인 통신 판매를 통한 식료품 주문 등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 측으로부터 소포가 하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누구에게도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기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박스에 붙은 송장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이박지현. 릴리는 상자를 받아든 순간 아무 말 없이 박스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세트, 유기농 간식, 케빈을 위한 한글 놀이책, 그리고 릴리와 저를 위한 따뜻한 손편지. 릴리 언니, 마이클 오빠, 그리고 케빈.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선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 응원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지만 이 작은 상자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건강해진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릴리는 그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릴리를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혜를 잊지 말자. 그날 오후 병원에서 한국 내 뉴스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외부 정보가 감정 기복을 줄 수 있어 제한되어 있었지만 회복 단계에 들어선 환자에게는 뉴스나 드라마 시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침대에 앉아 KBS 뉴스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그날 뉴스에서는 한국 방역당국이 얼마나 빠르게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지, QR코드 기반 출입 관리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참여와 마스크 착용 문화가 감염 확산을 크게 줄였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릴리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네.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정교할 줄은 몰랐어. 사람들도 다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 정도 대응이라면 단순히 정부만의 힘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 그때 화면에서는 한 카페 주인이 QR코드를 설명하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고객분들이 조금 귀찮아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단순히 규제에 따른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발성과 공동체 의식이 단순한 선진국의 기준을 넘어서는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릴리의 회복이 거의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고 저 역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케빈도 폐렴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항생제 반응이 좋아 퇴원 일정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 측으로부터 자가 격리 전환 가능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저희 가족이 병원 치료 단계에서 안정적 상태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릴리와 함께 한국 병원의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릴리, 우리 살았어. 진짜 살았어. 릴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잊지 않는 것, 그 모든 게 벅찬 감사로 느껴졌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는 병원에서 제공한 연계 숙소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중소형 호텔로 외국인 확진자 격리 시설로 임시 전환된 곳이었습니다. 입소 전 철저한 방역과 동선 분리가 이루어졌고 전용층과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매일 2차례 비접촉 방식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했고 식사는 문 앞에 따뜻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정돈된 고립이었습니다. 격리 중이었지만 불편함보다는 신뢰와 배려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따라 매일 체온과 산소 포화도를 자가 측정해 전용 앱에 입력해야 했는데 앱 사용법은 처음 접하는 저희에게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한 앱은 다국어로 제공되었고 응급 상황 시 누를 수 있는 긴급 호출 버튼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확진자 관리가 훨씬 수월하겠네. 릴리는 앱을 조작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이 이 기술만 있었어도 감염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자가 격리를 하더라도 확인 절차가 거의 없었고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 한 도움받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혼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알림이 울리고 입력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전담 관리자가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마이클 씨, 오늘은 몸 상태 어떠세요? 가족분들 모두 문제 없으신가요? 그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고 피곤함 없이 따뜻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상태를 물어주며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 말투는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배달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3끼 병원에서 제공된 식단만으로도 충분했지만 회복과 함께 입맛이 돌아오자 자연스럽게 다른 음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연 씨가 알려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단히 식사를 주문해 보았는데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주문하고 5분 만에 왔어. 릴리는 음식 포장을 들고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배달원이 방호복을 입고 조용히 문 앞에 두고 간 음식은 따뜻했고 포장도 완벽했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약국 물품, 생필품도 손쉽게 주문할 수 있었고 결제 시스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편리한 걸 넘어 위기 속에 진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네. 저는 그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팬데믹 초기 저희 동네 슈퍼는 줄이 몇 블록까지 이어졌고 마스크와 생수 하나를 구하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 배송 지연, 품절, 예약 실패는 일상이었죠. 반면 한국에선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생활이 기능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정렬된 거리두기 라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체온 감지기, 그리고 누구 하나 소리치지 않는 마스크 문화. 당신은 왜 한국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릴리는 어느 날 그렇게 물었습니다. 궁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이건 단지 기술이나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의 열흘간 자가격리 동안 저는 뉴스 속 한국이 아닌 직접 체감하는 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나라의 힘은 시스템 이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마지막 날 호텔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브레넌 씨 가족분, 내일 오전 11시에 퇴소 예정입니다. 이후 보건소 차량이 와서 귀국 전 최종 검사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약 한 달.
그 한 달이 저희 가족에겐 죽음과 삶을 오가는 경험이었고 동시에 인간의 따뜻함과 시스템의 정교함을 체감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떠나기 아쉽다는 생각이 스치자 릴리 역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나 돌아가기 싫어. 여기 있으면 뭔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릴리의 그 한마디는 단지 여행객의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생명을 구했고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고 처음으로 불안 없이 잠든 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퇴소 당일 아침 서울 근교의 한 식당에서 조심스럽게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었고 의료진도 짧은 외출은 괜찮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 호텔이 아닌 곳에서 제대로 된 한식을 먹는 자리였고 릴리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케빈도 좋아하는 갈비탕을 시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한국에서 밥다운 밥을 먹는 거야. 테이블에 반찬이 깔리기 시작하자 릴리는 놀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료야? 김치, 무생채, 나물, 계란찜까지. 제가 아는 한국 음식 문화는 많지 않았지만 기본 반찬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걸 이곳에 오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공짜라는 점에서 미국의 레스토랑 문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릴리가 먼저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다가갔고 저는 케빈의 옷을 챙기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운터 너머에 있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릴리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한국어였기에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릴리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곧장 다가갔습니다. Is everything okay? 릴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뭐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무례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그 모든 감사함이 짓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Excuse me. That was really rude.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더니 곧 다른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어르신께서 도와주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젓가락을 반대로 잡고 계셔서 아이가 흉내낼까봐 걱정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들은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는 것, 문화적인 차이와 표현 방식의 오해였다는 걸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릴리는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저 역시 격렬한 감정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릴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너무 감탄했나 봐. 결국 어디든 똑같은 거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순간의 오해가 한 달간의 감동을 뒤엎을 수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너무 빠르게 이 나라를 믿었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단지 일시적인 예외였던 걸까? 서울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주변 시선이 의식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가족은 여전히 외국인이었고 다른 언어, 다른 얼굴,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릴리는 말없이 짐을 쌌고 케빈도 말없이 고개를 떨군 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렇게 한국과의 인연이 끝나버리는 걸까? 이게 마지막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걸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반드시 확인해야 해. 우리가 느꼈던 게 진짜였는지.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릴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불을 끄고 케빈 옆에 누웠지만 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 맺힌 감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하루 종일 맴도는 장면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의 표정, 릴리의 굳은 얼굴, 그리고 갑작스레 멀어져 버린 한국에 대한 감정들. 다음 날 아침 릴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신 호텔 직원에게도 조용히 고개만 숙였고 케빈이 보여준 그림에도 미소만 지을 뿐 말은 아꼈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깨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릴리, 어제 우리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걸 겪었는지 그 한마디가 너무 날카롭게 느껴졌어. 마치 우리 자리가 아닌 곳에 억지로 끼어 있는 기분이었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릴리가 말한 자리라는 단어가 마치 낯선 이방인의 소외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받은 호의에 너무 깊이 의지해 있었고 그만큼 한마디의 비판에 더 크게 상처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고양시 병원에 들렀습니다. 담당 주치의였던 이소윤 선생님과 간단한 면담 약속을 잡았고 릴리와 케빈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마이클 씨, 릴리 씨, 케빈, 와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이소윤 선생님은 밝은 미소로 저희를 반겼고 병동 간호사들도 저희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환영 속에서 릴리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병원 입구 쪽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키가 작고 허리가 굽은 분이었지만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신 그 가족 맞으시죠? 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당신들 이야기요. 제가 직접 뭘 해드릴 순 없지만 이건 우리 손주가 그린 거예요. 드리고 싶었어요. 봉투 안에는 어린아이의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고 가운데엔 힘내요. 라는 한글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스크를 쓴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릴리는 그 그림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히.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요. 누구든 살 수 있는 나라, 누구든 안심할 수 있는 나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릴리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케빈은 받은 그림을 침대 머리맡에 붙였고 릴리는 조용히 다이어리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귀를 저는 훗날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말로 시작된 오해, 또 하나의 마음으로 풀어진다. 한국은 그런 곳이다.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내가 다시 살고 싶은 곳. 그 글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곳에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라는 걸요.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희 가족은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릴리는 그날 이후 조금씩 표정을 되찾았고 케빈도 다시 낯선 곳에서도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국 일정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그 사이 저희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의 추천으로 서울 남산 근처의 한 작은 공원을 조심스럽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사전 동선 보고 등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한국에 머무는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저희에겐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그날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나무 가지엔 이제 막 피어나는 꽃망울이 보였습니다. 릴리는 손등으로 이마를 가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 참 맑다. 병실 창밖으로 보던 세상이랑은 또 다르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정말 잘한 선택을 한 거야. 이 나라에 온 거. 케빈은 벤치 근처에서 작은 나무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KOREA라는 글자와 함께 작은 별과 하트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밝은 얼굴이었고 한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앞장선 여성분이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마이클 브레넌 씨 가족이신가요? 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근처 중학교 학부모 모임입니다. 며칠 전 SNS에서 여러분 사연을 접했어요. 도와드릴 수는 없었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 말과 함께 아이들 몇 명이 작은 카드와 손편지를 꺼내 저희에게 건넸습니다. 각 카드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가족입니다. 릴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카드 한 장 한 장이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민 진심의 손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아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안 해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은 릴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감싸주는 한마디였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붙잡고 이방인을 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희는 받은 편지와 카드를 하나씩 벽에 붙였습니다. 케빈은 스스로 침대 머리맡에 가장 마음에 드는 편지를 붙였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릴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 정말 이곳에 다시 오자.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단순히 도움받은 곳이 아니라 마음이 닿은 나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밝게 떠오른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커튼을 젖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더 밝아 보이네. 그 말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고 저 역시 그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땐 불안과 절박한 뿐이었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내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케빈은 받은 편지와 그림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며 아쉬운 얼굴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받은 물품 중 일부를 고이 정리해 가방 속에 따로 챙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아이가 그려준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있는 그림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이거는 액자에 꼭 넣자. 릴리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아주 큰 약속이 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기적 같은 체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길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저희는 지현 씨와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과 연락을 통해 조심스럽게 이루어진 만남이었고 짧은 시간이지만 얼굴을 보며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작은 찻집. 지현 씨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릴리와 마주 보자마자 그녀는 곧장 일어나 릴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잘 견뎌주셔서 고마워요. 릴리는 말없이 지연 씨를 껴안았고 저 역시 두 사람을 지켜보며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움은 말로 다 전할 수 없다는 걸 그 순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 씨는 작은 상자를 꺼내 저희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국 전통 자개함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엔 이렇게 적힌 카드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오세요. 한국은 여러분의 또 다른 집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었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지현 씨의 마음은 한국의 마음이었고 이 자개함은 단지 선물이 아닌 이곳과의 연결을 잇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풍경이 유독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한강,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지하철 역사, 질서정연한 교차로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마이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릴리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린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러 가는 거야. 이 경험을 가지고. 케빈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오고 싶어. 한국 우리한테 잘해줬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첫 페이지일 뿐이라는 걸요. 한국에서의 한 달, 그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의 흔적을 남긴 시간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공항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익숙했고 창밖 풍경도 낯설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조용한 벽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릴리는 차 안에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고 케빈도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못한 듯한 그런 묘한 공백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릴리는 짐을 풀지 않고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집이 맞는데 이상하게 덜 안전한 기분이 들어. 그 말은 저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안정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철저한 시스템, 사람들의 배려, 공동체가 만드는 신뢰는 단지 의료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며칠 뒤 회사 복직을 앞두고 사무실을 방문한 날,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저 서류들 사이에 파묻혀 사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구나. 내 가족이 어떤 위기 속에 있었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생각하며 제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릴리는 복귀 후 지역 병원과 보건소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나는 생명을 빚졌고 이젠 그 빚을 갚고 싶어.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케빈. 그 작은 아이는 매일 밤 자기 전 침대 머리맡의 그림을 바라보며 한마디씩 말합니다. 안녕, 코리아. 나 또 갈 거야.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건 하나의 기적이자 하나의 책임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손길과 말들,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향해 건넨 환대는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지 미국 시민이 아니라 세계를 품은 시민이 되었고 그 중심엔 변함없이 그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잊지 못할 마음이 있는 곳.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삶은 다시 익숙한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마트로 일상은 빠르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만큼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릴리는 지역 병원에서 주 3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도움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갚아야 할 생명의 은혜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갚음이 아니라 삶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케빈 역시 학교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케빈이 수업 시간에 한국에 대해 친구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본인이 겪은 이야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케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니?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던 이야기. 병원 의사 선생님 그리고 밥 이야기. 아빠가 울던 거랑 엄마가 웃던 것도. 그 아이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진짜로 중요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억은 감정의 언어였고 그 감정은 누군가에게 공감과 영향을 주는 씨앗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조심스럽게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업무로 효율성을 강조하던 환경에서 돌봄의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업무 효율보다 동료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력을 우선하는 방식. 처음엔 낯설어하던 상사들도 점차 제안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너 정말 많이 바뀌었어. 동료 중 한 명이 어느 날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너는 일만 봤는데 요즘은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변화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것이 내 안에 스며든 결과였으니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겪은 그 모든 경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넓게 우리 삶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릴리의 병원에서, 케빈의 교실에서, 제 직장에서 누군가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일,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따금 저희는 밤이 깊은 시간,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냅니다. 별것 아닌 일들부터 시작해 병원 창밖에 보였던 나무, 케빈이 받았던 인형, 그리고 정원에서 처음 맞았던 봄바람까지. 그 봄 공기가 참 달랐지. 릴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기억 속 한국은 의료 시스템도 도시 환경도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안도감의 기후였습니다. 릴리는 요즘도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가게 된다면 그땐 말로도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한 글자, 한 문장을 조심스럽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케빈 역시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자발적으로 관심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찾아보고 한글을 스스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크면 한국에서 의사할래.
처음엔 단순한 어린아이의 말로 생각했지만 저는 곧 진지하게 되묻고 말았습니다. 왜? 케빈은 아주 짧고 단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 살려주고 싶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가족을 살린 것은 약도 의료기계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과 시선, 그리고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고스란히 케빈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날 한국에서 받았던 마음 하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 일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 스스로 다짐하고 싶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한 달은 우리를 치료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바꾼 시간이었다는 것. 그 변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수많은 밤이 지나갔고 저희는 여전히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결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며 저는 릴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억들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 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만 간직하기엔 너무 소중했지.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해 한국의 한 콘텐츠 제작사에 보냈습니다. 단지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가 절망의 문턱에 서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당신에겐 한국이 어떤 나라였나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생명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온도를 다시 알게 해준 기억의 나라였습니다. 그 기억은 이제 저희 가족의 일부가 되었고, 아이의 꿈이 되었고, 아내의 용기가 되었고, 저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직 잘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한국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아이의 꿈을 키우러,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말하겠지요. 한국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